우리는 이순신을 위대한 장군으로 기억하죠. 수백 척의 함대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지켜낸 전설적인 지휘관. 불가능해 보이던 전투를 승리로 바꾼 사람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의 시작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아주 조용했죠. 1545년 조선 한성부 건천동 한 아이가 태어나요. 그 집안은 무관 집안이었어요. 하지만 권력의 중심에 있는 대단한 명문가는 아니었죠. 조용한 양반 가문, 큰 권력도 큰 재산도 없는 집안이었어요. 그 집에서 자라난 한 아이. 이 아이의 이름은 이순신. 어린 시절에 이순신에 대해 남아있는 기록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어린 시절을 자세히 알지 못하죠. 하지만 몇 가지 이야기는 전해집니다. 어린 이순신은 활 쏘기를 좋아했다고 해요. 무예를 즐겼다고도 하죠. 몸을 쓰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자연스럽게 군인의 길로 향해요. 하지만 이순신의 인생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죠. 젊은 시절 그는 무과 시험에 도전합니다. 조선에서 무인이 되는 정식길이었어요. 하지만 첫 시험에서 사고가 나죠. 말 위에서 무예를 시험하던 중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리가 부러져요. 시험은 그 자리에서 끝나죠. 첫 도전은 실패. 큰 실패였어요. 이 사건은 그에게 꽤 큰 좌절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순신은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준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시험장에 서죠. 그리고 마침내 무과에 합격해요. 하지만 그때 그의 나이, 이미 30을 넘은 나이였죠. 조선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늦은 나이였어요. 대부분의 무관들은 훨씬 젊을 때 관직을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이순신의 시작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늦은 출발이었죠. 그리고 그는 변방으로 발령됩니다. 조선의 북쪽 변방, 여진족과 충돌이 잦던 지역이었죠. 그곳에서 이순신은 오랫동안 이름 없는 군관으로 지냅니다. 큰 전공도 없었고 조정에서 주목받는 인물도 아니었어요.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하던 무관이었죠. 하지만 이 시기에도 이순신은 군사훈련과 전투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했다고 전해져요. 병사들의 훈련을 엄격하게 했고 군율도 강하게 잡았다고 하죠. 그래서 부하들에게는 조금 두려운 지휘관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병사들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휘관이기도 했죠. 이 모습은 훗날 난중일기에서도 보입니다. 병사들의 상태를 걱정하고 식량을 걱정하고 전투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록들이죠. 하지만 이 시기에는 아직 그 누구도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조선에는 수많은 무관들이 있었고 이순신은 그중 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훗날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이 될 거라는 걸. 하지만 몇 년 뒤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선의 운명을 뒤흔드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이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역사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하죠.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공합니다. 임진왜란. 그리고 이 전쟁이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처음 알리게 됩니다. 1592년 조선에 전쟁이 터져요.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넘어 명나라까지 정복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대규모 군대를 조선으로 보냅니다. 그 숫자 약 15만. 당시 조선이 경험해보지 못한 규모였어요. 일본군은 부산에 상륙합니다. 전쟁은 순식간에 시작되죠. 부산진이 무너지고 곧 동래성이 공격받아요. 동래부사 송상현이 끝까지 싸우지만 결국 성은 함락됩니다. 일본군은 멈추지 않아요.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죠. 상주. 조선군이 막아서지만 패합니다. 그리고 충주. 여기서 조선의 마지막 방어선이 세워지죠. 조선 최고의 장수 신립. 그가 군대를 이끌고 탄금대에서 일본군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패. 조선군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길이 열려버리죠. 이제 막을 군대가 없어요. 일본군은 곧장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한 달. 단 한 달 만에 조선의 수도 한양이 버려집니다. 왕이 도망가죠. 선조는 궁궐을 떠나 북쪽으로 피난을 갑니다. 나라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육지에서는 계속해서 패배 소식만 올라옵니다. 조선군은 연속으로 무너지고 있었죠.
그때 조선 사람들은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것 아닐까. 하지만 바다에서는 조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전라좌수사 이순신. 그는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가만히 있지 않았죠. 먼저 수군을 정비합니다. 배를 점검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병사들을 훈련시키죠. 그리고 마침내 바다로 나갑니다. 첫 전투, 옥포. 일본 수군의 배들이 항구에 정박해 있었죠. 이순신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곧바로 공격합니다. 일본 배들이 불타기 시작하죠. 조선 수군의 첫 승리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 또 전투가 벌어집니다. 사천, 당포, 당항포. 전투가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결과는 모두 승리. 육지에서는 패배 소식만 들려오는데 바다에서는 이상하게 승리 소식이 계속 올라옵니다. 조선 수군이 일본군을 계속 격파하고 있었던 거죠. 조정에서도 조금씩 이 이름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전라좌수사 이순신.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곧 임진왜란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전투가 곧 시작됩니다. 한산도. 임진왜란에서 가장 중요한 해전. 그리고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조선을 넘어 역사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그해 여름.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육지에서는 조선군이 계속 밀리고 있었죠. 하지만 바다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랐어요. 이순신은 계속해서 일본 수군을 공격하고 있었죠. 옥포, 사천, 당포, 당항포. 전투가 이어질 때마다 일본 배들이 불타기 시작해요. 일본군도 점점 당황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조선 수군이 이렇게 강하게 저항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순신이 노리던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죠. 그는 일본 수군을 완전히 무너뜨릴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회가 드디어 찾아옵니다. 경상도 앞바다, 한산도 근처였죠. 이곳에 일본 수군의 대규모 함대가 모여 있었어요. 지휘관은 와키자카 야스하루. 일본에서도 유명한 장수였죠. 일본군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조선 수군을 조금 얕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수군은 근접 전투에 강했기 때문이죠. 배를 붙이고 올라타서 싸우는 방식. 하지만 이순신은 그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는 바다 자체를 전장으로 이용했죠. 이순신은 일부러 일본 함대를 받아 한가운데로 유인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선 수군의 배들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해요. 배들이 부채처럼 펼쳐집니다. 마치 학의 날개처럼. 이 전술의 이름, 하깃진. 일본 함대는 순식간에 포위되죠. 그리고 조선 수군의 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조선 배들은 멀리서 포를 쏘죠. 하지만 일본 배들은 가까이 붙어야만 싸울 수 있었어요. 그 차이가 전투의 결과를 바꿔버립니다. 일본 배들이 하나씩 부서지기 시작해요. 불이 붙고 가라앉고 도망치기 시작하죠. 한산도 앞바다는 순식간에 일본 배들의 무덤이 됩니다. 이 전투에서 일본 수군은 큰 피해를 입어요. 그리고 조선 수군은 바다의 주도권을 잡게 되죠. 이 승리는 단순한 해전 승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군의 보급로가 바다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다가 막히면 전쟁도 멈춥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한산도 대첩 이후 일본군은 더 이상 자유롭게 바다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전쟁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순신이라는 이름도 점점 조선 전체에 퍼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승리 이후 이순신에게는 전혀 다른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죠. 전쟁보다 더 위험한 것, 정치. 그리고 그 정치가 곧 이순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게 됩니다. 한산도 대첩 이후 이순신의 이름은 조선 전체에 퍼지기 시작해요. 바다에서는 연전연승. 일본 수군은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죠. 조선 입장에서 보면 이순신은 분명히 가장 중요한 장군이었어요. 하지만 이 승리가 모두에게 반가운 일만은 아니었죠. 조선 조정에는 복잡한 정치가 얽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순신을 둘러싼 소문도 조금씩 퍼지기 시작해요. 이순신의 공이 너무 크다. 장군이 너무 강해졌다.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에 일본이 개입합니다. 일본군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죠. 이순신을 전장에서 이길 수 없다면 조선이 스스로 그를 제거하게 만들자. 일본은 이강계를 사용합니다. 조선의 거짓 정보를 흘리죠. 일본 수군이 어디로 움직일 것이다. 이 정보를 믿고 출동하라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순신은 이 정보를 믿지 않아요. 전투 경험이 많았기 때문이죠. 이 정보가 함정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출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조정에서는 이걸 명령 불복종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왜 출동하지 않았는가? 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는가? 이순신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결국 선조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순신을 체포하라는 명령. 전쟁 중이었지만 이순신은 한순간에 죄인이 되죠. 그는 서울로 압송됩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아요. 처음에는 사형까지 논의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대신들의 반대와 그동안의 공적 때문에 사형은 면하게 됩니다. 대신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죠. 그리고 군인으로서 가장 굴욕적인 처분, 백의종군, 장군에서 평범한 병사가 됩니다. 이순신은 갑옷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군대의 맨 앞줄이 아니라 병사들 사이에 서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수군 지휘관이 임명됩니다. 원균. 하지만 조선 수군의 운명은 이 결정 이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곧 조선 수군 역사에서 가장 큰 재앙이 벌어지게 됩니다. 칠천량. 조선 수군이 거의 사라져버린 전투죠. 그리고 이 사건이 이순신을 다시 전장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순신이 백의종군으로 내려간 뒤 조선 수군의 지위는 원균에게 넘어가요. 원균 역시 경험이 없는 장수는 아니었죠. 하지만 전쟁을 바라보는 방식은 이순신과 꽤 달랐어요. 이순신은 바다를 이용해 싸웠죠. 지형을 보고 조류를 보고 전투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원균은 달랐어요. 일본 수군을 정면으로 상대하려 했죠. 그리고 그 결정이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1597년 조선 수군은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출동해요. 목표는 일본 수군을 완전히 격파하는 것.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정보였습니다. 일본 수군의 규모도 정확히 알지 못했고 바다의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칠천량 앞바다. 그곳에서 전투가 시작되죠. 밤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일본 수군이 공격해옵니다. 일본군은 이 전투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죠. 배들이 빠르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배에 올라타요. 일본 수군이 가장 잘하는 방식, 근접전이죠. 조선 수군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집니다. 지휘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배들이 서로 부딪히고 도망치는 배들도 나오기 시작하죠. 전투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결과는 참패.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거의 사라져버려요. 수많은 배가 불타고 가라앉습니다. 지휘관 원균도 전투 중 전사하죠. 이 전투 이후 조선 수군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조선 조정은 충격에 빠져요. 왜냐하면 바다가 무너지면 전쟁 전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일본군은 바다를 이용해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수군이 없으면 전쟁을 막을 방법이 거의 없어요. 조정은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누가 이 상황을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결국 한 사람의 이름이 다시 올라옵니다. 이순신. 불과 얼마 전까지 죄인이었던 장군이죠. 하지만 조선에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정은 결정을 내립니다. 이순신을 다시 수군 지휘관으로 임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남아있는 배는 단 12척. 수군은 거의 사라져 있었죠. 그리고 이 12척으로 이순신은 다시 일본 수군을 막아야 했어요. 그리고 곧 역사에 남는 전투가 시작됩니다. 명량. 칠천량 이후 조선 수군은 거의 사라져 있었어요. 남아있는 배, 단 12척. 병사들도 많지 않았죠. 전투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죠. 일본 수군은 여전히 바다를 장악하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함대의 규모는 조선 수군보다 훨씬 컸죠. 수백 척. 기록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조선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건 분명했어요. 조선 조정에서는 걱정이 커집니다. 이 배로 싸울 수 있을까?
심지어 수군을 없애자는 의견도 나오죠. 하지만 이순신은 다르게 생각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난중일기와 여러 기록에 전해 내려오죠. 이순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바다를 다시 살펴봅니다. 그리고 한 장소를 선택하죠. 명량, 지금의 울돌목이에요. 이곳은 좁은 해협입니다. 그리고 조류가 매우 빠르죠. 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이순신은 이 바다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조선 수군은 명량 해협에 자리 잡죠. 그리고 기다립니다. 일본 함대가 들어오기를.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수군이 접근합니다. 수많은 배들이 해협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조선 수군도 조금 흔들립니다. 병사들이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적의 숫자가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순신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배가 가장 먼저 움직이죠. 그리고 포를 쏘기 시작합니다. 조선 배들도 조금씩 뒤따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순간 조류가 바뀝니다. 명량의 물살이 거칠게 흐르기 시작하죠. 일본 배들이 서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좁은 해협에서 혼란이 커집니다. 조선 수군은 그 틈을 공격합니다. 포가 터지고 일본 배들이 부서지죠. 불이 붙고 가라앉습니다. 전투는 몇 시간 동안 계속돼요. 그리고 결국 일본 수군은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명량 해전. 조선 수군이 압도적인 적을 상대로 승리한 전투였죠. 이 전투 이후 일본 수군은 다시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선 수군은 다시 바다의 균형을 되찾기 시작하죠.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몇 년 뒤 마지막 전투가 벌어집니다. 노량. 그리고 그 전투에서 이순신의 이야기는 마지막 장면을 맞이하게 되죠. 명량 이후 전쟁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일본군은 더 이상 마음대로 바다를 사용하지 못했죠. 하지만 전쟁 자체가 끝난 건 아니었어요. 육지에서는 여전히 전투가 이어지고 있었고 일본군도 쉽게 물러나지 않았죠. 그러던 중 한 사건이 일어나요. 일본의 최고 권력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군 내부에서도 큰 변화가 생기죠. 일본은 더 이상 전쟁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조선에 있던 일본군에게 철수 명령이 내려옵니다. 하지만 철수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일본군은 남해를 통해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죠. 그리고 그 바다에는 조선 수군과 명나라 수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598년 겨울, 남해의 노량 해협, 이곳에서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죠. 조선 수군은 이순신이 지휘하고 있었고 명나라 수군도 함께 참여했어요. 연합 함대였죠. 일본군은 철수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요. 전투는 밤에 시작됩니다. 수많은 배들이 어둠 속에서 충돌하죠. 포성이 끊임없이 울리고 불타는 배들이 바다를 밝힙니다. 전투는 격렬하게 계속돼요. 이순신은 전투의 한가운데에 있었죠. 그는 언제나 그랬듯 가장 앞에서 지휘하고 있었어요. 그때 총성이 울립니다. 그리고 이순신이 총탄에 맞아요. 적의 총탄이 그를 관통하죠. 치명적인 상처였어요. 하지만 이순신은 마지막 순간까지 전투를 생각합니다. 그는 주변 장수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전투가 끝날 때까지 군사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었어요. 이순신은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그때 그의 나이 54세. 하지만 전투는 계속돼요.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 함대는 일본군을 끝까지 몰아붙이죠. 결국 일본 수군은 큰 피해를 입고 바다를 빠져나갑니다. 노량 해전,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였죠. 그리고 이 전투와 함께 7년 동안 이어진 전쟁도 마침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났을 때 조선을 지켜낸 그 장군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순신.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쟁의 마지막 순간에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그 이후로도 조선 역사 속에 오랫동안 남게 되죠. 노량 해전이 끝난 뒤 바다는 조금씩 조용해져요. 불타던 배들도 하나둘 가라앉고 연기와 화약 냄새가 바다 위에 남아있죠. 전투는 끝났어요. 그리고 임진왜란도 마침내 끝이 납니다. 7년 동안 이어진 긴 전쟁이었죠. 조선은 큰 피해를 입었어요. 수많은 도시가 무너졌고 사람들도 많이 목숨을 잃었죠.
나라 전체가 깊은 상처를 안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조선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죠. 이순신. 그는 전쟁 내내 바다를 지키고 있었어요. 일본군의 보급선을 끊고 바다의 길을 막았죠. 그래서 일본군은 조선에서 마음대로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임진왜란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들도 이순신의 역할을 아주 크게 보죠. 만약 조선 수군이 완전히 무너졌다면 전쟁의 결과도 달라졌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 끝났을 때 이순신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전쟁의 마지막 순간 노량 바다에서 숨을 거두었죠. 그래서 이순신의 죽음은 조선에 조금 늦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전쟁이 끝났는데 그 장군이 없다는 사실. 조정에서도 뒤늦게 그의 공을 기리기 시작해요. 이순신에게는 여러 관직과 시호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순신이라는 이름은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으로 남게 되죠. 하지만 이순신의 기록을 가만히 보면 조금 다른 모습도 보입니다. 난중일기에는 화려한 승리 이야기보다 병사들의 상태, 식량 걱정, 가족 걱정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죠.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낸 한 장군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 이야기라기보다 전쟁 속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이름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장군, 그리고 임진왜란이라는 전쟁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죠.